자, 오늘은 주식에서 어떤 종목을 선정할 때 이제 어떤 종목을 선정하느냐 그는 이제 기본 원칙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그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그 기업이 건실하다라는 거하고 수익을 낸다라는 것은 그 반드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어떤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 기업이 뭐 건실하다는 것은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사가지고 수익을 낸 사람도 있겠지만 수익을 못 낸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기업의 그 펀더멘탈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어떤 종목 선정도 필요하지만 그 주식을 사는 어떤 매매 시점이 틀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이제 형편없는 주식이라도 또 그 매매 시점을 또 잘 잡으면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니까 이 두 가지가 사실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종목 선정을 잘 하게 되면 매매 시점이 좀 틀려도 중장기적으로는 수익이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매 시점보다가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종목 선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일상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매일 그 주식을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매 시점을 잡는다는 것도 굉장히 그 어려운 것이죠. 또 심지어는 그것이 이제 뭐 몇 분 안에 결정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못 맞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종목을 잘 선정하면 매매 시점이 좀 틀리더라도 손실을 보는 일이라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어떤 기본 원칙을 따라서 하게 되면 우리가 크게 뭐 손실을 볼 일은 없고 또 잘 되면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가 이제 저평가 주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평가라 그러면 이제 기업의 어떤 자산 대비 주가의 가치, 그리고 기업의 수익 대비 주가의 가치, 그렇게 해서 이제 PBR, PER 이런 이제 지표들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저평가라고 계속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저평가 주식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 주식이 저평가되는 순간에 매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해 버립니다. 그러면 상승한 주식을 또 우리가 따라가서 사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그 손실 볼 수가 있죠. 주가 떨어져 버리니까 또.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런 거 판단하기가 어렵고, 또 기업의 어떤 실적 발표라는 것이 항상 그 늦게 납니다. 근데 주가는 실적 발표에 앞서 가지고 몇 달 앞에 먼저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PER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 지표 PER 그 지수라는 것도 이게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PER은 사실 이제 과거치란 말이에요. 과거치. 과거의 실적에 대한 어떤 그 지표가 되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라는 매 실시간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중기적으로 봐야 되는 지표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이 PER이라든지 PBR을 보고 매매한다는 건 참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최소한도 우리가 분기별이니까 한 3개월 단위로 자기가 한 매도를 한다 그러면 뭐 PER 같은 거 참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PER이라는 것은 결국은 결산 시기가 에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 결산 시기가 주가 움직임보다는 늦단 말이에요. 그래서 PER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고요. 일반적으로 주가가 많이 상승할 때는 이 적자 기업이 흑자로 전환할 때 그때 굉장히 그 많이 주가가 오르게 되겠죠. 그 다음에 PBR이라는 것은 이제 기업의 청산 가치와 자산의 비율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PBR이 1이라 그러면 기업 청산 가치하고
자산이 거의 같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청산가치라 하면 이제 시가총액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PBR이 1보다 크면 고평가되고 1보다 작으면 저평가되는 주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이건 왜냐하면 제조업하고 서비스 업종이 다를 수가 있어요. 서비스 업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산 비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제조업은 설비 투자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자산이 크죠. 그래서 제조업은 PBR이 전반적으로 낮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은 PBR이 높죠. 그래서 업종별로 그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어떤 기업에 대한 PBR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는 그 동종업종의 PBR하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동종업종 대비 PBR이 높다 하면 그 기업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고평가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적인 어떤 PBR 수치 1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표적인 게 이제 철강주 같은 경우 보면은 뭐 PBR이 뭐 0.3, 0.5 이런 거 굉장히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뭐 여행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PBR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증권업 같은 거, 그죠? 근데 증권업은 또 이게 이제 PBR 개념이 좀 다르니까, 금융주는 또 그렇게 한번 보면 안 돼요. 금융주의 어떤 자산이라는 것은 그 이제 갚아줘야 될 돈이 이제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보면 안 되고요. 뭐 IT 기업들, 그죠? 이런 거는 이제 PBR이 상당히 높죠.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고평가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또 제조업 중에서도 조선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석유화학이라든지 여기서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PBR을 볼 때는 동종업종하고 비교를 해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시장 주도주입니다. 그 시장을 현재 리딩하고 있는 쪽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 주식은 이제 조금만 주가가 하락해도 또 매수가 바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물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소외주라든지 매수 매도가 거의 안 일어나는 종목들로 가지고는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뭐 요즘 뭐 시장 주도주는 뭐 바이오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방위산업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쪽의 주식이 이제 수익이 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장 주도라는 것이 뭐 한 달에 끝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길게는 뭐 2년, 3년을 또 갈 수도 있어요. 시장 주도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 주가가 한참 오르고 나서야 이게 시장 주도주였구나. 그걸 뒤늦게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리 어떤 그 움직임이 있을 때 조금 주가가 올랐더라도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방위산업 주식이 좋다라는 것은 뭐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다시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2년 전에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 그 방위산업 주식은 그다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뭐 현대 로템이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종목도 그다지 많이 안 올랐거든요.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죠. 최근에. 그러니까 그 판단이 서더라도 그게 바로 오르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제 기다리면 그게 되는데, 그 방향성이 정해졌으면 좀 참고 기다릴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뭐 이미 그 시장 주도주라는 것이 다 알려졌기 때문에 알려진 주식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 정보라는 것은 이게 공개되지 않았을 때 그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미 시장에서 그게 공개가 됐을 때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다 알면은 그게 정보가 아니잖아요. 그냥 사실이 되는 거지, 팩트지. 그러니까 정보를 먼저 취득하는 사람이 이제 주식에서는 수익을 내는 것이죠. 결국 이게 주식이라는 것은 어떤 정보의 싸움이지, 뭐 어떤 기업의 뭐 펀더멘탈을 분석하고 그런 거는 팩트잖아요. 있는 실적이라든지. 그 팩트만 잘한다고 수익을 낼 수 있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죠. 정보를 알아야 되고, 그 미공개된 정보를 알수록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미공개된 정보는 소수만이 아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조각조각난 정보들을 모아야 돼요. 그 언론이라든지 뉴스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유튜브라든지 조그만한 정보들이 사실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보로 만드는 그 능력, 그 정보 분석 능력이죠. 그걸 잘하는 사람이 어떤 미공개 정보라든지 그런 걸 몰라도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 주도주를 택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시장 주도주라는 것이 이제 수급이 따라준다는 겁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매수 세력이 반드시 나타나서 주가를 끌어올려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매 타이밍이 좀 틀리더라도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뭐 정부 정책 주도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시장 주도주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것을 뭐 미인주라 이런 말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기관 투자자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종목인데요. 지금 외국인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한국 증시를 떠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결국 이 증시를 붙들고 가는 것은 연기금이라든지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펀드 매매를 하기 때문에 펀드에 종목들이 이게 편입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지분율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들 투자자들 지분이 높은 것은 안 된다라는 그런 가설들이 있는데, 또 요즘 뭐 동학개미에서 개인들이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고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개인들은 장기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신용매매로 들어오고, 또 신용매매가 아니더라도 뭐 돈을 빌려서 쓴다든지, 그 다음에 요즘 뭐 경제도 안 좋으니까 갑자기 돈이 필요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주가가 좀 오르면 차익 실현하죠. 그럼 주가는 다시 내리거든요. 근데 기관들은 펀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팔지는 잘 않습니다. 아무래도 기관들이 더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상승되는 주식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라든지 특히 이제 연기금 비중이 높은 주식들이 기본적으로 괜찮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들은 주로 이제 소형주들을 많이 투자하고, 기관들은 이제 대형주나 중형주 투자를 하기 때문에 특히 중대형주를 매수를 하려고 생각할 때는 이들의 이제 비중이 높은지를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들 지분율이 이제 과거에는 높을수록 좋았는데, 요즘은 오히려 외국인이 이제 셀코리아 뭐 이런 바람이 불 때는 오히려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종목이 더 많이 떨어지죠. 외국인들이 한꺼번에 돈을 빼버리니까. 그런 점 좀 참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 이제 투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은행이 있잖아요. 은행은 굉장히 그 보수적인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은행이 어떤 종목의 매수를 시작했다고 하면 정말 그거는 주가가 바닥이라고 봐야 돼요. 은행은 항상 그 바닥에서 잘 사거든요. 고평가 주식은 안 합니다, 은행들은. 그러니까 오히려 은행을 따라하면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 네 번째로 이제 우상향 패턴의 종목인데요. 뭐 일종의 우리가 이제 정배열 종목들이죠. 정배열 종목들은 이런 것들은 뭐 잘 보고 했는데, 이게 이제 핵심이 뭐냐면 이 주식이 정배열이냐 아니냐는 걸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면요. 왜냐하면 주가라는 것이 어떤 파동을 만들기 때문에 이게 뭐 몇 년을 보면은 정배열이죠. 근데 자기가 한 달을 볼 때는 이게 정배열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나무와 숲을 이제 같이 봐야 되는데,
내가 투자나 매매의 주기를 한 달로 보느냐, 난 세 달 정도로 보느냐, 1년 단위로 난 장기 투자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게 우상향이냐, 아니면 N자 하락이냐,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상향 패턴이냐, 하향 패턴이냐를 판단하는 것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게 계산을 해봐야 돼요. 눈으로 대충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수학적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뭐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될 때 제가 그 계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뭐 우선에는 이제 일단 시각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제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제 저점을 이어보고 고점을 이어가지고 그 기울기가 45도 각도가 되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보고, 또 이제 파동을 어떻게 형성하느냐, 몇 파동이냐, 그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한번 적용해 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시각적으로 일단은 봐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추세 전환을 한 종목이어야 됩니다.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고, 그런 경우에 상당한 어떤 시세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추세 전환의 어떤 변곡점을 통과했느냐라는 거죠. 변곡점을 지난 종목을 사야 돼요. 안 그러면 상승하는 것 같은데도 다시 또 추가 하락해서 하락을 겨듭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매수하더라도, 이미 어느 정도 올란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완전히 추세 전환한 종목은 다시 반대로 꺾여서 내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조금 하락하더라도 밑에서 조금 더 사주면 다시 반등하기 때문에 수익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 전환을 완성한 종목, 그것을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업 리스크가 적은 종목, 이거는 뭐냐면 기업의 이제 오너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특히 이런 CEO 리스크를 무시할 수가 없고요. 또 유상증자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회피를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상증자가 시작돼 버리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증자를 통해서 이제 자본금이 늘어나니까 뭐 괜찮기는 한데, 증자를 하게 되면 주가가 희석이 되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는 주가는 크게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보통 기업들이 이제 증자를 할 때는 주가가 상당히 높을 때 많이 합니다. 낮을 때 증자를 해버리면 증자 자체가 안 돼요. 사람들이 안 사잖아요. 현재 시장 가격이 낮은데 뭐하러 증자된에서 그 주식을 사겠습니까? 그냥 시장에서 사면은 되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가를 올린 다음에 이제 증자 가격이 현재 주가보다는 싸기 때문에 그 증자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부채가 많은 기업은 피해야 돼요.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뭐 기업의 부채라는 것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닙니다. 새로운 투자를 하려면 돈이 부족하니까 부채를 늘려가지고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뭐 하이닉스가 부채가 많잖아요. 근데 하이닉스가 뭐 문제 있는 회사 아니잖아요. 전혀. 수익도 엄청 내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채를 갚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죠. 오히려 부채가 전혀 없는 기업들은 그 안정적인 장사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투자라든지 이런 걸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돈 가지고 작게 해먹고 작게 쓰겠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런 주식은 또 주가가 안 올라요. 주가라는 것은 이제 미래의 어떤 산업의 투자라든지 기업의 성장성을 보는데, 부채가 적은 기업들은 성장성이 기본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채가 뭐 높다고 반드시 나쁘다고는 볼 수 없는데, 이게 이제 수익 대비 수익도 높으면서 부채도 높은 거는 괜찮아요. 근데 수익은 없으면서 부채만 계속 느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익은 못 내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 회사는 안 되는 거죠. 그런 회사는 기피를 해야 되고요. 부채도 그러니까 한도가 있어요. 이 회사가 이익 대비 그걸 갚을 수 있는 정도의 부채는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 적정 부채냐 아니냐, 그것을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보율이 높은 종목인데요. 이제 우리가 유보율이라 그러면 이제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납입 자본금으로는 이제 나눈 비율을 말하는데, 이거는 이제 사내 유보 정도와 재무 안정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내 유보금은 주주 배당이나 미래 투자를 위해서 보유한 금액이고요. 유보율이 높다는 얘기는 기업 배당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도 무시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활동에 필요한 내부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보고요. 또 부채 의존도가 낮다고 볼 수 있어요. 유보율이 높으면 부채가 당연히 낮겠죠. 그리고 이 유보율이 계속 이렇게 증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나면 이익의 일부를 이제 자본금으로 편입하면은 유보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은 현재보다가 어떤 트렌드를 봐야 돼요. 트렌드. 이익의 트렌드라든지 이익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기업이 이익이 좋다가 갑자기 나빠지고 갑자기 좋고 이렇게 널뛰기 하는 건 굉장히 드물어요. 이익이 좋은 기업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고, 그게 한번 꺾이면 또 다시 또 이익이 계속 내려가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물건이라는 것이 한 가지 물건이 계속 잘 팔릴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팔리다 보면은 소비자들이 이제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소비자들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다 구매가 일어나면 더 이상 구매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의 매출이 더 오르기 어려워요. 그럼 신제품을 내 가지고 또 다른 그 소비를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한 종목 갖고 하다가 보면 한 제품만 가지고는 또 성장성이 없어서 그 다음부터 이익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어떤 한 개 기업이 하나의 제품을 가지고 무한 성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계속 그 신제품 개발에 실패하게 되면 다시 또 이게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신용융자 비율이 낮은 종목인데요. 개인들은 저가 주식을 매수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저가라는 것은 바닥이 없는 거잖아요. 저가 밑에 다시 저가를 만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자금 부족을 겪게 되어서 신용융자를 하게 되는데, 신용융자는 대형주들은 워낙 시총이 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비율이 낮고요. 중소형주들은 이제 신용이 좀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용 비율을 대형주냐 중형주냐 소형주에 따라서 그 절대적으로 높다 낮다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대형주는 일반적으로 신용 비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증권사 입장에서는 신용이라는 것은 증권사가 개인들한테 대출해 주는 거잖아요. 이자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신용이 많은 종목들은 증권사 입장에서는 좋죠. 이자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를 올려버리면 기관들 입장에 어떻게 됩니까? 개인들이 신용을 정리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수익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계속 주가를 행보를 시키면서 약간만 올리고 또 내리고 약간만 올리고 내리고 이런 식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죠. 그게. 그러니까 그 주가가 계속 오르긴 어렵습니다. 주가가 또 너무 안 오르면 신용이 안 들어와요. 새로운 신용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오르는 척 해주면 또 신용융자를 또 한단 말이야. 그러면 개인들은 또 이자를 계속 내면서 이게 장기간 투자를 하다 보면 나중에 깡통이 되는 거죠. 이자 금액이 더 많아. 주가는 그대로 있는데. 그럼 그건 결국 못 견디게 되면은 신용을 털게 되죠. 주식을 팔아가지고 신용을 갚아야 되는 거지. 그럼 나중에 자기는 없는 거지. 제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신용융자 비율은 높으면 주가가 잘 안 올라요. 아까 이 아무래도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그 매수 물량이 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주가를 올려야 되는데 신용이 높을 때는 안 올려준다는 거지. 그 다음에 거래량이 많아야 됩니다. 거래량이라는 것은 이제 주가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선행지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가가 오르려면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고서는 절대 주가가 오르지 않죠. 그래서 주식은 조그만한 거래량으로도 이게 많이 상승시킬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험매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누가 이제 매도 세력이 없다고 보면 조금만 올려버리면 주가는 확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속임수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거래량이라는 것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뭐 자기들끼리 이제 자전거래를 하고 그런다면 모르겠지만 그건 자전거래는 그 위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정상 거래를 했다고 볼 때는 이제 거래량이 어떤 선행지표로 우리가 속일 수 없는 지표라는 거지. 그래서 거래량이 많다라는 것은 수급이 좋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수급이 좋은 종목은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다시 상승하는 이런 이제 어떤 탄력성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큰 금액을 거래를 할 때는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해야 돼요. 거래량이 적은 것은 나중에 자기가 차익 실현을 하고 싶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그리고 금액이 크면은 그만큼 못 판다는 얘기입니다. 한꺼번에. 그래서 우리가 거래량을 통해서 이제 매수나 매도 시점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해온 종목이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할 때는 주가가 바닥에 이르렀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주식의 공식인데요. 바닥에서의 대량 거래량은 진짜 바닥이다. 이거는 이제 손바뀜이 일어났다는 그런 말도 하죠. 하지만 뭐 바로 상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대량 거래량이 동반된 후에는 곧 상승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모건 스탠리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많은 종목들이죠. 주가의 탄력성이 이제 높은 거니까 이런 종목들이 좀 좋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어떤 종목 선정의 기준이 있는데 이런 거를 다 만족하는 종목이 있을까요? 없죠. 없죠. 이미 있다 해도 그런 종목들은 이미 다 올라 버렸다는 거지. 주가가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중에서 뭐 2개를 만족하거나 3개를 만족하느냐 뭐 그런 문제겠지요. 근데 분명한 거는 여기에 어긋나는 종목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만족하는 종목을 찾는다기보다가 여기에 위배되는 종목은 회피하는 전략이 오히려 맞다. 그게 오히려 찾기가 쉽다라는 것이죠.